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인간, 엘프, 드워프, 그리고 많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자유와 평등을 만끽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엘더라는 현자는 매년 첫 번째 풀문이 뜨는 밤, 숲속 모든 구성원들을 모아 이야기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 밤, 엘더는 루소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에 대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반딧불이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 모였습니다. 엘더는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적에 이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살아갔지요. 하지만 점차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불평등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엘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더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자유와 평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사회계약이란 개인들이 스스로 동의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협약으로 모두가 다시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엘더는 눈을 반짝이며 참석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욕망입니다. 자연에 있으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곳곳에서 경청하던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엘더의 말을 되새기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연 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숲이라는 특별한 공동체 속에서는 엘더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루소의 이론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숲속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가며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 긴 날 어느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던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는 그의 집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마음을 열어 대화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에게 독특하고 다양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동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개, 고양이, 소, 돼지, 심지어는 낙타의 앵무새까지. 철학자는 그들의 방문에 약간 놀랍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나를 찾아왔으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가요? 첫 번째로 나선 것은 젊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가축과 작물을 관리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철학자의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해 듣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혜로운 분,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키웁니다. 그러나 동물을 먹이기 위해 그들이 이익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의 말이 끝나자 그 곁에 있던 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학자님,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고통을 인간들이 이해하고 동등하게 배려해주길 바랍니다.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러분의 각각의 삶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주장하는 바이죠.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개가 작게 짖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비록 제가 사람들의 가장 친숙한 친구일지라도 제 삶의 질 역시 중요합니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모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작은 목소리로 앵무새가 말을 꺼냈습니다. 철학자님, 저는 어릴 때부터 갇혀 살았습니다. 날 수 있는 자유는 제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저의 고통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나요? 철학자는 앵무새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상 서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며 그를 통해 자신이 더 낫고 친절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마침내 핀 낙타가 입을 열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학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존재에 대해 공정하고 동등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날 이후 철학자의 광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공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서로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며 진정한 공생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철학 차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귀한 삶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존이라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마을의 시계공으로 그의 작은 가게는 늘 그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기기 장치를 고치는데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솜씨를 지니고 있었고 특히 복잡한 손목시계를 수리하는데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이 마법 같은 능력으로 와인딩한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존의 시계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의 가게에 젊은 여행객 소피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시계를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의 시계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존은 그 시계를 고치면서 소피아의 눈길에 담긴 의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앤스콤 위도의 철학에 따라 이 시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여행과 그 목적, 그리고 그 여정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존은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것을 넘어 그 시계에 담긴 소피아의 의도를 읽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시계는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존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소피아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은 시계의 내부를 세심히 들여다보며 그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시계가 소피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고쳐진 시계는 소피아의 손목에서 차츰 정확하게 시간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새롭게 떠나는 여정에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소피아는 그 시계와 함께 수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엇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명확히 할 때 단순한 시간 측정기의 역할을 넘어 삶이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피아는 한 번 더 존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앤스콤의 의도의 철학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의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작은 마을 도덕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여러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곳으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도덕의 밤이라는 축제에서 각자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윤리적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도덕빌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각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한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교차하면서 마을에는 종종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1년에 한 번 도덕의 밤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덕의 밤은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소개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각 문화의 대표자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중요한 도덕적 교훈이나 이야기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행사 첫날, 일본에서 온 하나라는 여성이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인 와사비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념은 사회의 조화를 중시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철학적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철학이 어떻게 마을 생활이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온 톰이라는 남성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자신의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를 듣고 나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사라라는 여성은 아임사즈, 비폭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며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발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서로에 대한 폭력 없는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이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즉흥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에서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도덕적 결정을 내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장인물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고 이는 관객들에게 내재적 비판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도덕의 밤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마을 사람들 간이 우정과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나드 윌리엄스가 주장한 것처럼
도덕 비례, 이 이야기는 도덕적 판단과 가치가 시간과 문화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도덕의 밤은 도덕빌 사람들 사이에서 매년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었고, 그들은 매년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을 주제로 새로운 도덕적 대화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